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관세 폭탄을 발표한 뒤로 한국산 제품과 관련한 사회각 분야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른다고 하는데요. 대체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서 테이블 40이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제임스 스펜서입니다. 5년 전 제 레스토랑은 뉴욕타임즈 맛집 평가에서 별 3개를 받았죠. 그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완벽한 레시피와 철저한 품질 관리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특히 제 시그니처 메뉴인 하몬 크림 리조또는 손님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메뉴였어요. 그런데 2달 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세한 차이였어요. 리조또의 풍미가 전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죠.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예전에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레시피를 수정하고 다시 수정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제임스, 오늘 리조또는 전이랑 조금 달라요. 단골 손님 에밀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뿐만이 아니었죠.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변화를 감지했어요. 미식 블로거들의 리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42의 황금기는 끝난 걸까? 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났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6살 딸 소피는 항상 제 음식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런데 최근 소피의 식욕이 급격히 떨어졌죠. 병원에 데려가 봐도 특별한 원인은 없었습니다. 다만 소피는 계속 말했어요. 아빠, 음식이 예전 맛이 아니야. 어느 날 밤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 주방에 홀로 남아 리조또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떠난 레스토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재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산 천연 발효 식초였어요. 시그니처 메뉴의 핵심이었던 그 식초가 최근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급하게 대체품을 사용했지만 그게 문제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식재료 공급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더 이상 한국산 발효 식초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수입이 중단됐어요. 그날 밤 레스토랑은 만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음식을 서빙하는 순간 한 손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제 단골 중 한 명이었어요. 제임스, 무슨 일 있나요? 이건 전과 다릅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접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맛이 아닙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어요. 성공한 셰프에서 하루아침에 실패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딸의 이마에 키스했죠. 소피에게 다시 예전의 맛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던 그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식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죠. 화면 속 앵커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게는 폭탄과도 같은 소식이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곧바로 셰프 동료들에게 연락했어요.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맨해튼의 유명 레스토랑 블루문의 셰프 마이클은 한국산 고춧가루 없이 요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브루클린의 시즌스를 운영하는 리사는 한국산 된장이 없어 시그니처 소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마자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어요. 수입 중단으로 식초 재고는 이미 바닥이었죠.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수석 요리사 토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시도해본 일이었어요. 일본, 중국, 심지어 유럽의 고급 발효 식초까지 모두 시험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특유의 깊은 풍미와 미묘한 산도가 없었죠. 대체할 수 없어. 그 맛은 유일무이해. 제 말에 주방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날부터 레스토랑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어요.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고 미식 블로거들의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볼 수 없었죠. 재정 상황도 심각했어요. 수입이 급감했지만 월세와 직원 급여는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미루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그들의 실망한 눈빛을 마주하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소피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백했죠. 식사 시간, 소피는 접시를 밀어내며 물었어요. 아빠, 예전 그 맛은 이제 못 먹는 거야? 소피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대답 대신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레스토랑은 물론 소피를 위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마지막 희망을 걸고 모든 공급업체를 다시 접촉했어요. 심지어 블랙마켓까지 알아보았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관세로 인해 한국산 식품의 수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어요. 주방에서 새 메뉴 개발을 위해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도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저 제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담기지 않은 요리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 최고의 미식평론가 로버트 파커가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리뷰는 레스토랑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죠. 모든 정성을 다해 요리했지만 로버트의 표정에서 이미 결과를 알 수 있었어요. 제임스, 당신의 요리에서 영혼이 사라졌소. 그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로버트가 떠난 후 주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삼켰어요.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소피가 제 침대로 뛰어들어와 태블릿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이거 봐봐. 우리가 찾던 거야. 태블릿 화면에는 한국 전통 발효식품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재생 중이었어요. 잠에서 덜 깬 상태로 흥미 없이 보다가 점점 화면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대대로 전통 발효식초를 만드는 장인을 다루고 있었죠. 화면 속 노인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커다란 항아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식초를 다루는 모습은 놀랍도록 섬세했어요.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했죠. 진짜 맛은 시간을 속일 수 없습니다. 발효는 자연과의 대화입니다. 자막으로 번역된 노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다큐멘터리는 식초 제조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었죠. 노인은 화학 첨가물이나 산업적 방식이 아닌 자연의 힘을 빌려 발효시켰습니다. 그 과정이 놀랍도록 철학적이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끝나자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소피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것이다. 즉시 노트북을 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나온 마을 이름, 장인의 이름, 연락처. 어떻게든 찾아야 했죠. 몇 시간의 검색 끝에 마침내 그 마을의 작은 발효식품 협동조합 웹사이트를 발견했어요. 서툰 영어로 만들어진 페이지였지만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상황, 그들의 식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의 위기를 상세히 설명했죠. 보낸 후에야 시간대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한밤중이었죠. 답장은 바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메일의 발신자는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바로 그 노인의 손자였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할아버지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맛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어요. 이메일은 계속해서 그들의 철학과 전통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발효 문화는 단순한 식품 제조가 아닌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이라고 했죠. 메일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들은 관세 문제를 알고 있었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량의 샘플을 특별 루트로 보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한국의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을 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가슴속에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죠. 레스토랑에 도착해 직원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어요. 토니는 웃으며 말했죠.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셰프. 맞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의 희망이 제게 찾아온 것입니다. 발효식초 샘플이 도착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매일 아침 택배함을 확인하는 것이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설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에 담긴 채 도착한 병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하지만 뚜껑을 열자마자 퍼진 향기는 그 어떤 고급 와인보다도 복잡하고 깊었습니다. 향 자체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죠. 오랜 시간의 기다림, 자연의 숨결, 장인의 손길, 모든 것이 그 향에 담겨 있었어요. 주방에서 바로 시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첫 맛을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던 그 맛이었죠. 깊이, 복합성, 미묘한 산도와 단맛의 균형, 완벽했습니다. 소피에게 먼저 맛보여주고 싶었어요. 방과 후 소피를 데리러 가서 레스토랑으로 바로 데려왔습니다. 특별한 리조또를 만들어 소피 앞에 내려놓았죠. 소피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어요. 아빠, 이게 진짜야.
아빠가 만든 진짜 맛이야. 소피의 반응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딸의 얼굴에서 건강한 생기를 볼 수 있었죠. 그날 저녁 특별한 시음회를 열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단골 손님들과 몇몇 미식 블로거들을 초대했어요. 첫 요리가 나갔을 때 테이블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음식을 음미하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미슐랭 블로거 제니퍼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 맛이 돌아왔어요. 제임스, 당신은 다시 돌아왔군요. 그 순간 온 테이블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님들의 눈에서는 감동의 빛이 번졌죠. 주방 직원들까지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눴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홀로 남아 빈 레스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2달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음 날 유명한 음식평론가 마이클 하퍼가 예고 없이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그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평론가 중 한 명이었죠. 그의 리뷰 하나로 레스토랑의 운명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없이 식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저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마이클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 맛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주저없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한국산 발효 식초의 이야기, 그것을 구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철학까지. 마이클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경청했어요. 제임스, 이건 단순한 식초가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의 철학입니다. 마이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제가 느끼고 있던 것이었죠. 그날 밤 마이클은 자신의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잃어버린 맛을 찾아서 제임스 스펜서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의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다음 날부터 레스토랑 예약은 2개월 선까지 꽉 찼습니다. 모두가 그 맛을 경험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지금의 샘플은 곧 바닥날 것이고 관세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깊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 맛의 근원, 그 철학의 본질을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소피의 방학 기간에 맞춰 2주간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여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공항의 정돈된 모습, 사람들의 질서 있는 행동, 심지어 공기마저 달랐어요. 소피는 모든 것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반응했죠. 저 역시 어린아이처럼 설렜습니다. 장인 김도연 씨의 손자 민호가 우리를 마중 나왔어요.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으로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민호는 우리를 그의 차에 태우고 서울 시내를 지나 남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현대적인 도시에서 점차 아름다운 전원지역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 마을은 300년 넘게 전통 발효식품을 만들어 왔어요. 이제는 저희 가문만이 옛 방식을 지키고 있죠. 민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이 여정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4시간의 여정 끝에 도착한 마을은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낮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전통 가옥들 사이로 커다란 항아리들이 정렬되어 있었죠. 김도연 장인은 자신의 한옥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어요. 흰 두루마기를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 같았습니다. 민호의 통역을 통해 인사를 나누었어요. 김 장인은 소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함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견학이 시작되었어요. 김 장인은 우리를 항아리가 늘어선 뒷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크기의 항아리가 수십 개 있었죠. 각각의 항아리에는 레이블이 붙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이 항아리들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시간의 창고라고 하세요. 민호의 통역을 듣고 항아리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김 장인은 한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퍼져나온 향기는 놀라웠습니다. 깊고 복합적인 향이 마치 숲속의 모든 생명체를 농축해 놓은 듯했죠. 김 장인이 긴 나무 막대로 내용물을 저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섬세했어요. 민호가 설명했죠. 할아버지께서는 우린 자연이 만들어준 시간과 온도를 조작하지 않아요. 그걸 기다리는 게 우리의 기술입니다라고 하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현대 요리에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죠. 온도, 시간, 심지어 분자 구조까지.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그것은 요리를 넘어선 철학이었어요. 마을 전체를 둘러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생산지가 아니었어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주민들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실험실이 아닌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양조장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김장인의 가족들이 모여 전통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는 20가지가 넘는 반찬이 차려졌어요. 모든 음식에는 그들이 만든 발효식품이 사용되었죠. 첫 입을 먹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닌 문화다. 감탄사와 함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식사 내내 모든 맛에 집중했어요. 각각의 발효식품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김치, 된장, 간장, 그리고 물론 식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김장인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민호의 통역을 통해 그의 철학과 지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장인은 말했죠. 진정한 맛은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를 대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가 요리에 대해 얼마나 피상적으로 접근해왔는지 깨달았어요. 테크닉과 트렌드에만 집중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김장인의 철학은 요리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죠. 일주일 동안 김장인의 가르침을 받으며 전통 발효식품의 제조 과정을 배웠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항아리를 점검하고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과정은 인내와 정성이 필요했죠. 소피도 함께 배우며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김장인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직접 만든 식초 몇 병과 함께 오래된 제조법이 적힌 족자를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신뢰와 존경의 표시였죠. 이 지식은 우리 가문의 보물입니다. 당신이 이 정신을 세계에 전해주길 바랍니다. 민호의 통역을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김장인의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닌 한 문화의 정수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소피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도 집에서 저런 항아리를 둘 수 있을까? 소피의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지함을 알아차렸어요. 소피도 이 문화의 깊이를 느꼈던 거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김장인의 말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이제 제 요리에는 새로운 철학이 깃들 것이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메뉴를 대폭 수정하고 주방의 작업 방식도 변경했어요. 더 이상 시간에 쫓기듯 요리하지 않았죠. 김장인에게 배운 대로 각 단계마다 충분한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그들도 점차 새로운 철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토니는 특히 열정적이었죠. 그는 한국 요리책을 구입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셰프, 이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군요. 토니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요리 방식만 바꾼 게 아니라 식재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변화시켰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발효식초와 함께 김장인의 방식을 응용해 자체 발효식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손님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맛있다는 평가를 넘어 많은 이들이 영혼이 담긴 요리라고 표현했어요. 한 손님은 식사 후 저를 찾아와 말했죠. 이 요리에서 당신의 여정이 느껴집니다. 단순한 맛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로컬 미식 잡지가 인터뷰를 요청해왔죠. 인터뷰어는 한국 여행의 경험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발효 문화는 단순히 식품 생산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시간에 대한 존중, 전통의 가치를 담고 있어요. 제가 본 한국의 장인들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예상보다 큰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 발효식품의 철학적 측면을 강조한 부분이 반향을 일으켰죠. 여러 매체에서 후속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CNN 푸드 채널과의 인터뷰는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진행자가 한국 발효식품의 건강 효능에 대해 물었죠.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피의 변화를 떠올렸어요. 한국 식품을 다시 먹기 시작한 후 소피의 건강이 놀랍도록 개선되었죠. 제 딸은 한국 발효식품을 먹기 시작한 후 면역력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에는 현대 과학으로도 완전히 분석되지 않은 복합적인 영양소와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죠. 이 인터뷰는 특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 미국 셰프가 본 K-FOOD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댓글에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찬사가 넘쳐났죠. 놀랍게도 김장인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민호가 인터뷰 영상을 보여드렸다고 해요. 김장인은 제가 한국 음식의 본질을 정확히 전달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요리평론가들은 제가 한국 음식 문화를 지나치게 신비화한다고 비판했어요. 또 다른 이들은 상업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죠. 그런 비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진실이었어요. CNN과의 두 번째 인터뷰에서 더욱 강력하게 제 관점을 피력했습니다. 저는 셰프로서 20년간 전 세계의 식재료와 요리법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음식을 단순한 생존 수단이나 즐거움의 원천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먹는 것을 신성하게 여기죠. 이 말을 하는 순간 김장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항아리를 대하는 경건한 태도, 음식을 준비할 때의 집중력, 그것은 분명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인터뷰 중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춰야 했어요. 그 순간의 진정성이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 이후 레스토랑은 연일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예약은 3개월 앞까지 꽉 찼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메뉴판에 있었어요. 모든 요리 설명에 사용된 한국산 식재료를 명시했습니다. 하몬 크림 리조또 마이너스, 한국산 전통 발효 식초 사용 매콤한 가리비 구이 마이너스, 한국산 발효 고추장 사용.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손님들은 한국 식재료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각 식재료에 대해 질문했고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이런 수요에 응답하기 위해 레스토랑 입구에 작은 선반을 마련했습니다. 요리에 사용되는 한국 식재료를 소량 포장해 판매하기 시작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가져온 모든 제품이 며칠 만에 동이 났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공급에 있었어요. 관세 문제로 대량 수입은 어려웠죠. 해결책을 고민하던 중 뉴욕 한인 상공회의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인터뷰를 보고 접촉한 거였어요. 스펜서 씨, 저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식품수출협회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협력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식품수출협회는 미국 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관세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죠. 제 레스토랑과 이야기가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몇 주 후 다른 셰프들과 함께 공동 구매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여러 레스토랑이 함께 대량으로 주문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 정부의 식품 수출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죠. 네트워크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엔 뉴욕의 몇몇 레스토랑으로 시작했지만 곧 보스턴, 시카고, LA의 레스토랑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들도 저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경쟁하던 요리사들이 이제는 한국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 것이죠. 뉴욕의 유명 프렌치 레스토랑 라 메종 오너 셰프 프랑수아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임스, 한국의 발효 기술을 프랑스 요리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즉각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한국의 발효 철학은 어떤 요리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것은 특정 레시피가 아닌 식재료를 대하는 방식이니까요. 이런 대화가 늘어갈수록 제 역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셰프가 아니었어요. 한국 식문화의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한국 음식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제 지식을 넓혀갔습니다. 소피의 학교에서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아이들에게 한국의 발효식품과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가르쳤죠. 놀랍게도 아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맛을 받아들였습니다. 식당에서 손님과 대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저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셰프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진심을 요리하는 전도사입니다. 이 말은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점점 제 정체성이 되어갔어요.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김장인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철학은 제 요리의 기초가 되었죠.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제가 K-FOD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길 원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이제 제 여정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한 맛의 전달자가 아닌 문화의 전달자로서 말이에요. 뉴욕 국제식품 박람회 메인 스테이지에 선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객석에는 세계 각국의 셰프, 식품산업 관계자, 미식 저널리스트들이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21세기 식문화의 중심은 한국입니다. 강렬한 첫 문장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어요. 하지만 이내 관심 어린 침묵이 흘렀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 한국 발효식품의 과학적 가치, 그리고 그 철학적 의미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발효기술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맛을 넘어 건강과 환경,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문 시간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국 발효식품의 건강 효능과 환경 친화적 제조 방식에 관심이 집중됐죠. 박람회 참가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제 발표를 다루었고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어요. CNN 인터내셔널은 특집 기사로 한국 발효식품 미래 식문화의 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제작했죠. 저는 그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한국 식문화의 가치를 전할 수 있었어요. 특히 김장인과 같은 전통식품 장인들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방송 후 김장인이 계신 마을로 전 세계에서 방문 요청이 쇄도했죠. 레스토랑 사업도 확장했습니다. 테이블 42의 자매점으로 한국의 맛이라는 새로운 컨셉의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이곳에서는 한국 전통 발효식품을 활용한 현대적 요리를 선보였죠. 오픈 첫날부터 예약 대기자가 넘쳐났습니다. 가장 기쁜 변화는 소피에게 찾아왔어요. 이제 10살이 된 소피는 요리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컸죠. 어느 날 아침 소피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나도 한국 음식 학교에 가고 싶어. 나도 아빠처럼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 소피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진정한 열정이 보였어요. 소피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여름 요리 캠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장인에게 이 소식을 알렸더니 기꺼이 소피를 직접 가르쳐주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소피는 물론 저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한국식품수출협회와의 협력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식재료를 수입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 내 한국 발효 식품 생산 시설 설립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통해 신선한 제품을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세 문제도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한국 식품의 건강 효능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책적 변화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양국 식품 산업 대표들의 정기적인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그날 저녁 소피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직접 준비한 한국식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소피는 젓가락을 능숙하게 다루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빠, 한국은 어떤 나라인 것 같아? 소피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맛있는 나라가 아니야. 마음을 담아 만드는 나라야. 소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김장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맛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여정은 단순한 맛의 추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문화와 철학 그리고 마음의 교류로 발전했어요. 앞으로도 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의 진심을 세계에 전하는 전도사로서 말이죠.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관세 폭탄을 발표한 뒤로 한국산 제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려 사업뿐 아니라 생계가 어려워진 레스토랑 운영 중인 미국인의 이야기. 한국만의 진정성과 진심에 감동하게 되어 더욱 훌륭한 셰프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111 감동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